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해가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매서워 없는 살림에 켜둔 전기장판 온도를 조금 더 올렸어요. 며칠 전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이제 허리를 제대로 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으니 70평생을 넘긴 이 몸뚱어리가 성한 곳 하나 없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이번 허리 통증은 지독했어요.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허리뼈 마디마디에 송곳을 쑤셔 넣는 듯한 통증에 밤새 끙끙 앓으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늙은이의 서름이랄까요?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뼈에 사무치는 아침이었죠. 아이고, 이놈의 허리야! 왼수 같은 허리 신세 한탄을 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리고 뻣뻣하게 굳은 허리를 두 손으로 짚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죠.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빈속이었지만 부엌에 나가 밥 한 술 들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이지 굶어 죽겠다 싶더군요. 문득 지척에 사는 아들놈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이면 꼬박꼬박 용돈 푼이나 쥐어주며 나름 자식 도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놈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얼굴 보기가 썩 살갑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픈 몸으로는 도저히 밥을 챙겨 먹을 수가 없으니 염치불구하고 밥 한 술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느릿느릿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마치 천근망은 돌덩이를 짊어진 듯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정하게 걷는 제 모습이 행여나 남들 눈에 초라하게 보일까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었지만 등줄기기에는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놈 아파트 단지 입구에 다 달았을 때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 집에 밥 구걸을 하러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잠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백가죽이 등에 붙을 듯한 허기와 지독한 허리 통증은 그런 자존심마저 삼켜버리더군요. 아들놈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라리 돌아갈까? 아니면 이대로 문을 두드릴까? 저는 수십 번도 더 고민했어요. 이놈의 다리까지 후들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굶주림과 통증이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댕동 경쾌한 멜로디와는 달리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것은 예상대로 며느리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푸석한 얼굴에 아무렇게나 틀어올린 머리꼴을 보니 제가 온 것이 영 달갑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래 위로 한번 쓱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짜증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가시가 잔뜩 돋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가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타인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가,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염치 없지만 너가 밥 한 그릇만 좀 차려줄 수 있겠니? 잠밥에 물 말아줘도 괜찮으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코 웃음을 치며 대꾸하더군요. 어머님, 저도 지금 바빠 죽겠거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도 할 일 퇴산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쌀 떨어진 지도 오랜데요. 어제 시켜 먹고 남은 족발 쪼가리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드실래요? 그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족발 쪼가리라니 하지만 그때 안방에서 꾸물꾸물 기어나온 아들놈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바람으로 어슬렁거리며 나오는 꼴이 영락없는 백수건달 같았죠. 엄마 왔어. 근데 왜 나 밥 달라고? 에이, 엄마도 참 야. 우리도 지금 라면 끓여 먹을 판국에 무슨 밥이야. 정 드시고 싶으면 밥값은 내셔야지.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딨다고 그래.
옆에서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하다못해 식당 가서 김치 쪼가리 하나를 먹어도 돈 내고 사 드시잖아요. 저희라고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이지. 세상에 이런 자식,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이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까요? 아픈. 어미가 그것도 자기 집에 귀여우다시피 찾아온 어미에게 밥 한 술 달라는데 밥값을 내놓으라니요. 그리고 평생을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당신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 더 넣어주려고 내 입은 굶어가며 내 허리는 부러져라. 일만 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귀가 막히고 코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는 가방을 뒤져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는 며칠 전 병원 물리치료를 받고 남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쥐어주려 했으나 며느리는 제 손이 더럽다는 듯이 손가락 끝으로 겨우 받아들더군요. 자, 여기 있다. 이걸로 너희들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할란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그런데 아들놈은 그 돈을 받아든 며느리에게서 낚아채듯 빼앗아 들고는 X를 확인하고는 피식 웃으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10,000원 엄마. 이걸로 요즘 국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사 먹는 거 알죠?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네. 고마워. 엄마, 이걸로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을게. 그러면서 며느리를 향해 윙크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옆에서 어머님 잘 먹을게요. 용돈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하며 콧소리까지 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횡재라도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고 있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수치심과 몸열감,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 공간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그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제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제 자식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픈 허리보다 더 시린 뼛속까지 사무치는 서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서러움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분노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놈 집에서 뛰쳐나오듯 빠져나온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그 거리가 어찌나 멀고 험하게 느껴지던지요. 마치 수십 리 길을 맨발로 걸어온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픈 허리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찍혀 너덜너덜해진 마음이었죠.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아왔기에 평생을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내 한 몸 부서져라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본물 터지듯 설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며 끝내는 참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깟 밥 한 그릇이 뭐라고 피부티 자식에게, 그것도 내 배 아파 나온 아들놈에게 이런 모욕적인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제 기구한 신세가 처량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젊은 날 시장 좌판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예쁜 옷 한 벌 제대로 사 입지 못하면서도 아들놈 대학 등록 끝만큼은 꼬박꼬박 마련했더랬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 작은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주었고 손주들 태어났을 때는 산후조리 비용이며 기저귀값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미 된 돌이라고 할미 된 기쁨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런 배신감으로 돌아오다니요.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왜 한참을 그렇게 울고 또 울었을까요? 뜨거웠던 눈물이 차갑게 식어갈 무렵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냉랭한 분노와 함께 지독한 오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이 재산,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좋으라고 단 한 푼이라도 넘겨줄 수는 없지.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고작 저런 것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며 여생을 마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저는 자식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것을 걸었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왔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의 무심함과 탐욕에 제 영혼을 갉아먹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쨌든 눈으로 밤을 지으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저들에게 어떻게 이 서러움을 대갚아 줘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저는 제 인생을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건 결심을 굳혔습니다. 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저들에게는 뭔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쓰리라고요. 그깟 10,000원짜리 한 장에 제 평생을 팔아넘길 뻔했던 제 자신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만만한 늙은이 퍼주기만 하는 호구 엄마로 살지 않을 것이에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간신히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밤새 저를 괴롭히던 허리 통증이 조금은 가신 듯 느껴졌어요. 아마도 마음속에 칼날 같은 결심이 섰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평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젊은 시절 악착같이 돈을 모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만들었던 예금 통장들 돌아가신 영감님과 함께 고생하며 장만했던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의 집문서, 그리고 언젠가 노후에 내려가 살 요량으로 사두었던 시골의 보잘것 없는 땅떼기 문서까지, 그리고 이것이 제 평생의 결과물이자 이제부터 제가 휘두를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목록을 정리하며 어떻게 하면 저것들 모르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두렵거나 망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떤 비장함과 해방감마저 감돌았죠. 제 손으로 일군 재산 제 뜻대로 처분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누가 정해놓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저는 제 방식대로 제 마지막을 준비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복내의 두 번째 인생,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말입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젊은 시절 푼돈을 아끼려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는 예사로 걸어 다녔던 기억, 아이들 학원비 한번 밀리지 않으려고 남의 집 허드레실도 마다하지 않았던 서름이 다시금 북받쳐 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완벽한 경제적 독립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 전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이며 은행 예금을 해지하고 이런저런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일까지 평생 장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그리고 법률적인 지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데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물정에도 어두웠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이나 며느리에게 이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며 고민했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작게 난 변호사 사무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기도 했고 동네 은행 창고에 가서 슬쩍 물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정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절실했어요. 곰곰이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밤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함께 좌판을 깔고 채소 장사를 하며 동고동락했던 중마고 숫자였습니다. 숫자는 저보다 대여섯 살 아래였지만 속이 깊고 의리가 있는 친구였죠. 저는 가진 것 없던 시절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참으로 끈끈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시장을 떠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숫자는 그 후로도 꾸준히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고 지금은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숙자라면 내 이런 기막힌 사정을 이해해주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연락하는 것이라 적잖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 바쁘게 사느라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런 엄청난 부탁을 한다는 것이 염치 없는 짓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소문에서 알아낸 숫자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숫자의 낭낭한 목소리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울컥하며 목이 메워왔지만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숙자야, 나 본게 오본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전화기 저편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숙자의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게 언니, 정말 본게 언니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숫자는 제 갑작스러운 연락에도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고 당장이라도 만나자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날 숙자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작은 차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죠.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저만 치서 숫자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주름을 새겨놓긴 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포를 풀었습니다. 마치 어제 만났던 사람처럼 시간의 간극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리고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제 기막힌 사연과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밥값 10,000원을 쥐어주고 뛰쳐나와야 했던 그날의 비참함부터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은 제 계획까지,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숫자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숫자는 저를 힘껏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복내 언니.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었을. 언니 잘못 하나도 없어.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참고 산 게 죄라면 죄지. 이제라도 언니 인생 찾는 거 내가 두 팔 걷고 돕겠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언니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에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는 1000군만 말을 얻은 것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숙자는 그날부터 제 일처럼 발 뻗고 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리하기로 한 것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명이의 아파트였죠. 아들 내외가 알면 당장 달려와 길길이 날뛸 것이 뻔했으므로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자신의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아주 믿을 만한 동료 중개인을 통해 조용히 집을 보러 올 사람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숙자의 조언에 따라 집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 미리 조금씩 짐을 정리하고 앞으로 제가 살 만한 작은 거처도 함께 알아보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수십 년 정든 집을 떠난다는 생각에 착잡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된 것이죠. 숙자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나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집에 쌓인 수십 년 묵은 살림살이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정리를 시작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많았어요. 혼자 산 세월보다 아들놈과 함께 그리고 돌아가신 영감님과 함께한 시간이 길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롱이며 빛바랜 벽지 손때 묻은 가구들까지 집 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옷가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롱문을 십자 조명 냄새와 함께 켜켜 있어 쌓인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올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행이 한참 지나 입을 수도 없는 제 젊은 시절 옷들, 영감님이 즐겨 입던 낡은 스웨터, 그리고 아들놈이 어릴 때 입었던 베네 저고리까지, 그리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볼 때마다 그 옷에 얽힌 추억들이 아련하게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영감님과 처음으로 극장 구경을 갔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꺼내 입었던 고운 색동 저고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입학식 날 입었던 하얀 와이셔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제는 이런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커다란 포대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엌 살림들이었죠. 천장을 십자 시집올 때 혼수로 해왔던 낡은 사기 그릇, 세트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그릇과 냄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릇 하나하나에 영감님과 그리고 아들놈과 함께 했던 밥상의 기억들이 새겨져 있는 듯 했어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나눠 먹던 풍경, 아들놈이 학창시절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 끓여주던 라면 한 그릇의 온기. 네, 하지만 이제 그 식탁에는 저 혼자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씻어 말린 그릇들을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담았습니다. 몇몇은 제가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숫자에게 부탁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헐값에 처분하기로 했죠. 그리고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낡은 자개장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들이 여러 권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권을 꺼내 펼쳐보니 뽀얀 아기였던 아들놈의 100일 사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운동회, 그리고 대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아들놈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들놈의 얼굴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던 것일까요? 한때는 제 전부였고 제 삶의 이유였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그 사진첩을 더 이상 들여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어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미련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애증일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곧 제 과거와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한창 베란다에 쌓아둔 폐지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네, 요즘 들어 제가 집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잔뜩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다군요. 네, 어머님. 요즘 집에서 통 나오시지도 않고 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안이 왜 이렇게 휑해요? 저희한테 뭐 숨기시는 거 있으시죠? 혹시 어디 유행원이라도 들어가시려고 짐 싸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의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나이든 이슬이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좀 정리하는 것뿐이다. 너가 신경 쓸 일 아니니 어서 너희 집으로 가보거라. 제 푸른스러운 대답에도 며느리는 쉽사리 물러서지 않고 집 아니고저 옷을 기웃거리며 무언가를 캐내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들의 감시망이 점점 좁혀져 오는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이미 착착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볼 일 없으면 그만 가보라는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결국 입맛을 다시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무언가를 확신하고 돌아가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숫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숫자는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저는 그저 몇 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가 도장을 찍는 것 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며칠 후 제 통장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저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크게 기쁘거나 흥분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보금자리였던 집을 떠나보낸다는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돈 때문에 자식과 완전히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향한 첫걸음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아직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관문을 넘었을 뿐입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제 손으로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복잡 미묘하기만 했죠. 그리고 기쁨보다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숙자는 제 손을 잡고 언니 이제 시작이야.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하고 다 동여주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가장 큰 재산을 정리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시골에 있는 작은 땅떼기와 은행에 든 얼마간의 예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땅은 돌아가신 영감님과 함께 장만한 것이었어요. 젊은 시절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갈 때쯤 언젠가 나이 들면 그곳에 작은 흙집을 짓고 소일거리나 하며 조용히 살자고 약속하며 샀던 땅이었죠. 비록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볼품없는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영감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이루지 못한 꿈이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팔 생각을 하니 마치 영감님과의 마지막 연결고리 마저 끊어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와서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제 결심은 확고했고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숙자는 이번에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시골 땅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팔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 걱정했는데 용케도 근처에서 귀농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를 찾아냈더군요. 그 땅을 보러 오는 날 저는 오랜만에 그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그곳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땅에서 풍겨 나오는 흙 냄새와 주변의 푸른 산새는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젊은 부부는 땅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빛에서 과거 영감님과 제가 꾸었던 소박한 꿈이 어렴풋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땅 매각 대금까지 모두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손에는 제법 묵직한 액수의 현금이 쥐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하고 쓸쓸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것은 생각보다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제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소문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니, 요즘 통연락도 없으시고 별일 없으신 거죠?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이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니. 제가 듣자 하니 혹시 집 하셨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요. 어머니 혹시 어디 돈 필요한 데라도 있으세요? 네,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혼자 힘든 결정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 능글맞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너 내가 내 집을 팔든 말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 같으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제 단호한 대답에도 아들놈은 포기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고 어떤 날은 은근히 돈을 빌려달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죠. 심지어는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어머님, 네,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모시고 잘 살게요. 그러니 네, 여러분 제발 저희랑 상의 좀 하고 결정하세요. 하며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속셈이 뻔히 들여다보여 역겨웠지만 저는 일절 상대하지 않고 제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은행에 흩어져 있는 예금과 몇몇 금융상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험펀드 예적금 등 종류도 다양했고 은행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들은 갑자기 큰 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바꾸려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노후 자금 좀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려고요 하고 둘러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어떤 은행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휴면 계좌에서 꽤 큰 액수의 돈이 발견되기도 했고 어떤 펀드는 손해를 보고 해지해야 해서 속이 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은행을 드나들며 모든 금융자산을 현금화하고 나니 제 통장에는 이제 정말이지 제 평생의 모든 것이 담긴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데 허탈함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돈으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돈이 과연 제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저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 내외가 어렴풋이나마 눈치챈 것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화 공세는 더욱 집요해졌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손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던 녀석들이 갑자기 약속이나 한 듯 번갈아가며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인데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 지수예요. 할머니,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무슨 좋은 말 있으세요?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이 녀석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무척이나 살갑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네. 하지만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부모의 검은 속셈을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아들놈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시켜 제 근황을 캐내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치졸한 수법에 분노가 취미로 올랐죠. 순진한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이지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할미 잘 있다. 너희도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지내거라. 저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로 손주들을 대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아들 내외의 실체를 떠올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 결정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그릇된 가치관이 대물림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아들놈의 공세가 전화와 손주들의 회유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이제 노골적으로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어머님 어디 가세요? 여러분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하며 길을 막아서기 일쑤였죠. 시장에 장이라도 보러 가면 어느새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붙었고 은행에 잠시라도 들릴라 치면 용케 알고 나타나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여러분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숫자와 만나는 날에는 숫자의 사무실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염탐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요한 감시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붙으면 일부러 더 먼 길을 돌아가거나 숙자와의 약속 장소를 갑자기 바꾸는 식으로 그들을 따돌렸죠. 그리고 때로는 숙자가 기지를 발휘해 며느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라도 찍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그럴수록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초조함과 집착이 커져갈수록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모든 재산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은 모두 처분되었고 은행에 있던 예금과 각종 금융상품들도 모두 현금화되어 하나의 통장에 모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제 평생의 노고와 눈물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고 동시에 이 돈 때문에 자식과 완전히 등지게 되었다는 현실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필요가 없었죠. 네, 그리고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제 모든 결정을 통보하고 그들의 민낯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그날이 와서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앞둔 장수처럼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자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몇 가지 약속을 해두었고 제 마음도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목을 조르던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가장 추악한 인간의 밑바닥을 목격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몸을 씻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차분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저는 아들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 둘이 우리 집으로 좀 오너라. 너희에게 아주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 제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는지 아들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무슨 일인데요? 엄마 바쁘시면 저희가 다음에 가도 하며
꼬리를 내리려는 듯 했습니다. 됐고, 무조건. 와, 안 오면 너희만 후회하게 될 테니. 제 최후 통첩. 같은 말에 아들놈은 마지못해 네 알았어요 저녁에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오기 전까지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텅 비어버린 가구자리 벽에 희미하게 남은 액자 자국들, 이곳에서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팠던 기억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그동안 정리한 서류 뭉치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 평생의 기록이자 제 결심의 증거들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초인종 소리와 함께 아들놈 내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선 그들은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해요? 가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으라는 눈썹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거라. 아들놈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과 은행 예금, 해지 확인서, 그리고 현재 제 통장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겨보던 아들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고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던 며느리의 입에서는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저는 설마 정말로 재산을 다 처분하신 거예요? 아들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다. 보다시피 내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은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바꿨다. 아파트도 시골 땅도 은행에 있던 돈도 전부 이제 이 돈은 오롯이나 오복내를 위해 쓰일 것이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제 선원의 아들놈과 며느리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는 아마 내가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아니,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 시작은 바로 너희가 달라던 그 밥값만 원이었다. 밥값만 원이라는 말에 아들놈과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치욕스러웠던 기억을 하나하나 뒤집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너희 집에 찾아가 밥 한 술을 구걸해야 했던 내 심정. 그리고 그런 나에게 밥값을 요구했던 너희의 그 잔인함과 뻔뻔함.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헌신해온 한 어미의 산 전체를 부정하고 짓밟는 행위였어. 그깟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의 그 배은망덕함과 인간 이 아이 태도에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더 이상은 너희 같은 것들에게 내 인생을 저당 잡히지 않겠다고. 내 남은 인생은 철저히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고 말이다. 제 말이 끝나자 잠시 동안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놈의 격분한 고함 소리였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복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깟 밥값 10,000원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들놈은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라 소리치며 당장이라도 제게 달려들 것처럼 험악한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며느리는 이제껏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절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더러워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희 생활은 이제 어떡하라고요? 민준이 아빠, 사업 자금도 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면 저희는 길바닥에 나은지라는 말씀이세요. 그들의 입에서는 반성이나 사죄의 말 대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탐욕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며느리는 오로지 돈 때문에 제게 굽실거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발악을 지켜보는데 분노보다는 오히려 어떤 해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굴레의 실체였구나.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듯 저는 그들의 추악한 절교를 냉정하고 차분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아들놈 내외의 추악한 절교와 발악을 뒤로하고 그 집의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저는 수십 년 묵은 체중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을 얽매여 왔던 질긴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했죠.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과 일말의 쓸쓸함이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자식과 그렇게 원수처럼 돌아서야 한다는 현실이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자유에 대한 갈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재운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내 언니 다 끝났어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숫자가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숫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의 의미를 숫자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언니 이제 다 잊고 우리 허를 날아 봅시다. 저는 숫자의 차를 타고 그 동네를 벗어나는데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제 과거의 기억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희뢰락이 담긴 그곳을 떠나면서 저는 비로소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숙자는 제가 미리 봐두었던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 없이 아늑하고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이라 햇볕도 잘 들었고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내다보여 마음까지 평온해지는 듯했죠. 언니, 여기가 이제 언니의 새로운 보금자리예요. 작지만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언니만의 공간이라고요. 숙자는 제 손에 현관 열쇠를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처음으로 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완전한 고요함과 자유였죠.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편안하게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헐헐 나는 새가 되어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살림살이들을 하나씩 장만하고 제 취향대로 집 안을 꾸미는 소소한 즐거움에 푹 빠졌죠. 그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 몇 개를 사다 창가에 놓으니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고 폭신한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들놈, 내외는 어떻게 알았는지 새집 주소를 알아내 몇 번이나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네, 어머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하며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하며 협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숙자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통해 접근 금지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자 그들의 발길도 차츰 뜸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차 그들의 존재를 잊고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가끔씩 밀려오는 외로움이나 지난 날에 대한 회상이 없을 수는 없었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많은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밥값 10,000원의 치욕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와 자유가 제 곁을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제 자신이 안타까울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오피스텔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향한 저의 굳건한 성체이자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는 평온하면서도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었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숨 막히는 하루를 보낼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하지만 자식과 가정이라는 굴레에 갇혀 감히 시도조차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가 작성한 오봉래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그림 배우기였어요. 젊은 시절 우연히 전시회에서 본 한 폭의 수채화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연하게나마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림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고 말았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동네 평생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수채화 초급반에 덜컥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수업날 쭉 뼈거리며 교실 문을 들어서는데 어찌나 떨리고 어색하던지요. 대부분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지만 다행히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도 몇 분 계셔서 금방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잡아보는 붓은 제 손에서 자꾸만 헛돌았고 물감 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제 손으로 직접 색을 칠하고 그것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이지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비록 제 그림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강사님은 제 작은 시도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함께 배우는 학우들과 서로의 그림을 보며 웃고 격려하는 시간들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세상 모든 실험을 잊고 오롯이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제법 그럴듯한 풍경과 한 점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어두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술 작품을 소장한 것처럼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림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잊고 지냈던 감성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의 다음 항목은 친구와 함께하는 기차 여행이었습니다. 숫자와 저는 젊은 시절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꼭 한번 기차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자고 약속했었죠. 네, 하지만 그 약속은 수십 년 동안 빛바랜 추억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이에요.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다가 아름다운 남쪽 도시였고 숙소는 바닷가 근처의 아늑한 민박집으로 정했죠. 여행 당일 기차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소녀처럼 가볍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숫자와 함께 나누는 수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실컷 먹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민박집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죠. 숫자는 제 용기 있는 결정을 다시 한번 칭찬해 주었고 저는 숫자의 변함없는 우정에 눈물 겹도록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게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어요.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삶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이었죠. 그리고 숫자가 가끔씩 봉사를 나가는 독거노인 복지관에 우연히 함께 따라갔다가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말벗이나 해 드리고 식사 준비를 돕는 정도의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봉사활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제게 엄청난 보람과 자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저처럼 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져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계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다가가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고 나중에는 저를 친딸처럼 의지하셨죠. 네. 그리고 그분을 보살펴드리면서 저는 과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제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큰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제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 공원의 나무잎들은 어느새 울긋불긋 고운 색동옷으로 갈아입었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싸늘하지만 상쾌한 가을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제 삶 역시 그 가을 풍경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여 눈물 찢는 날은 없었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봉사활동은 여전히 제 일상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숙자를 비롯해 새로 사귄 그림 교실 친구들, 복지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언제나 웃음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쑤셔오는 허리 통증은 세월의 당연한 흔적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럴 때면 잠시 쉬어가며 제 몸을 다 독이는 여유마저 생겼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예전에 그늘과 수심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숙자와 함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향긋한 대추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숙자는 한동안 창밖에 낙엽지는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평소와 달리 조금은 머뭇거리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혹시 철수 그놈 소식 들은 거 있어? 아들놈의 이름 철수. 그리고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심장을 뛰게도 하고 먹게도 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은 파문이 차에 일기도 전에 사라지는 잔물 결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숙자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아니, 내가 그놈 소식을 어떻게 듣겠니? 이제 와서 그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 그런데 왜 그것도 무슨 일이라도 저질렀다니.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제 평온한 일상에 티끌만큼의 영향도 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숫자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예전에 시장에서 같이 장사했던 순이 엄마를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그 철수 그놈 얼마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결국 잘렸다고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기도 하고 그놈 나이도 이제 적지 않으니 제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고 하더군.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회사에서 입지가 불안불안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나 봐. 그리고 미영이 그 얄미운 며느리 말이야. 그년도 예전에 집에서 솔솔하게 하던 인터넷 부업 같은 것도 다 그만두고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서 신경질만 부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집안 꼴이 오죽하겠어. 내 생활이 아주 말이 아니게 어려워진 모양이야. 숫자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 던져지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쌤통이다 하는 유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갈 뻔했지만 그보다는 인과응보라는 네 글자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리고 그들이 과거 제게 저질렀던 그 모진 행동들, 그 뻔뻔하고 이기적이었던 태도들을 생각하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쩌면 스스로 잡초한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들의 불행을 빌미로 기뻐하거나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치졸한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는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제 감정을 한 올도 섞고 싶지 않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업보를 치르는 것이고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숙자야 설마. 내가 마음 약해져서 그놈들한테 돈이라도 붙여줄까 봐 미리 선수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와서 나한테 손이라도 벌리러 올까 봐 걱정돼서 알려주는 거고 제 다소 짓궂은 물음의 숙자는 멋쩍게 웃으며 손살해를 쳤습니다. 너 에이 언니 성격을 내가 훤히 아는데 설마 그럴 리가? 언니가 어떤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그냥 혹시라도 언니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그놈들에 대한 미련이나 연민 같은 게 남아있을까 봐 그래서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이지 그놈들이 아무리 빌어먹을 처지가 됐다고 해도 언니한테 손 벌릴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 놈들이니까 절대 마음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알았지? 언니 숙자의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눈빛에 제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져 왔습니다. 그래요. 제게는 이렇게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너 걱정 마라 숙자야. 내 마음은 이제 바위보다 더 단단해져서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테니 그놈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빈다 해도 내 마음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들과의 모든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냈으니까 그렇게 숙자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아들놈 내외가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게 찾아와 도움을 청한다면 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물론 지금 제 마음은 냉정하기 짝이 없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처럼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또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오복내가 아니니까 나는 내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강인한 여성 오복내이니까. 네,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계절은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매서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제 그림 실력은 일치월장하여 얼마 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린 작은 회원전에 제 풍견과 2점을 출품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며 복지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벗이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고 있었고요.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던 겨울날 오후 저는 우편함에서 다소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겉봉투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글씨체로 제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발신인 주소를 보니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 근처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을 느끼며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에 가득 적힌 것은 어느새 훌쩍 자라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다는 제 손녀 지수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저 지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쑥 편지를 드리는 것이 혹시 할머니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할머니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어요.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우리 지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말씀 덕분에 제가 힘든 수험 생활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의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자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할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지난날 부모님의 잘못에 대한 어렴풋한 인지와 반성, 그리고 자신의 현재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진솔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특히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그리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힘들어 하셨는지를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께 아무런 힘이 되어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저희 곁을 떠나신 후 저희 집은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는 매일 같이 싸우셨고 집안 분위기도 너무 험악해서 숨 막힐 지경이었죠. 그리고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도 그만두셨고 엄마도 예전에 하시던 일을 다 접으셨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생활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제 두 뺨은 이미 뜨거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순수하고 깊은 마음에 그리고 그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결단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수라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재척박했던 마음밭에 뿌려지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한 통으로 아들놈 내외에 대한 모든 원망과 분노가 눈 높듯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수와는 이착하고 속 깊은 손녀와는 언젠가 다시 웃으며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지수에게 정성껏 답장을 썼습니다. 지수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고 저 역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리고 지수가 제게 보내준 용기와 위로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젠가 날씨 좋은 봄날 예쁜 꽃들이 만발한 공원에서 함께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자는 약속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붙이고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이 유난히도 밝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마시며 저는 제 길고도 험난했던 지난 삶의 여정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놈 내외가 제게 던졌던 그 밥값 10,000원이라는 모욕적인 한마디가 마치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밥값이 아니라 제게 더 쉬워졌던 낡고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용기와 지혜를 안겨준 제 인생의 가장 값비싸고 귀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독하게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한순간이 역설적이게도 저를 진정한 자유와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이끌어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는 누군가를 향한 통쾌한 복수나 응징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남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세상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빛나는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남은 인생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그림을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통해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네, 절대로는 넘어지고 상처받는 날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곁에는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좋은 친구들과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으니까요. 네, 제 이야기는 어쩌면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마침표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 삶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특히 저와 비슷한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응원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새롭고 찬란한 시작을 위한 가장 완벽한 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창밖에는 어느새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어가는 눈처럼 제 마음도 한없이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